하늘의 두 돈반이라 불리는 DHC4 카리브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 육군의 날개를 담당한 DHC-4 카리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대전 당시 육군 항공대를 보유했던 미 육군은 1947년 국방조직법과 대통령령으로 공군이 독립하면서 보유한 항공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특히 미군은 1948년 3월 11일에서 14일 사이 키웨스트 합의를 통해 각 군의 임무가 서로 충돌하거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 군의 기능을 합의하고 합참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여러 가지 합의사항 중에서 핵심은 전략핵 폭격 능력을 공군이 해군과 공유할 것과 육군의 요구에 따라 해병대의 규모와 능력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였는데요. 이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군종마다 필요한 항공기의 종류를 정했죠. 항공기를 대부분 잃은 육군은 항공기 확보에 집중했지만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는 헬기와 달리 고정익기는 정찰기를 확보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단거리 이착륙 줄여서 에스톨 항공기에서는 제약이 거의 없었으므로 육군은 곧바로 에스톨 항공기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육군은 1951년 드에빌랜드 캐나다 줄여서 DHC에 DHC-2 비버를 에리식 정찰 연락기로 도입했는데요. 1955년에는 크기가 좀 더 큰 DHC-3 오터를 UAA로 도입했죠. DHC는 애초에 극한지능 오지 비행에 특화된 항공기를 만들어내는 회사였던 덕에 이러한 지역에 병력과 물자를 실어달라야만 하는 미 육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과 DHC의 협력은 긴밀히 이루어졌고 육군은 에스톨 항공기들 외에도 대형 헬기인 CH-47을 획득해 1세대 헬기 전력까지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 공군이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고 공중기동 역할을 누가 주도하느냐를 놓고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육군은 기존의 C-47 수송기의 탑재량에 비버나 오터가 가진 에스톨 성능을 결합한 기체를 요구했죠. 이에 따라 DHC는 1954년 DHC-4 개발에 나섰고 최초의 설계는 자체 중량 5,896kg의 쌍발 엔진, 고정식 랜딩 기어, 후방 램프 등 오터의 확장형이라 볼 수 있는 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의 작전 요구 성능이 점차 세부적으로 변하자 초기에 설계하는 폐기됐고 작전 요구 성능에 따라 수정된 새로운 설계는 CH-47과 탑재량이 같은 에스톨 항공기로 만들어졌습니다. DHC-4는 수정된 설계 안에서도 두 가지 설계를 고려했었는데요. 하나는 H형 꼬리날개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형 꼬리날개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십자형 꼬리날개가 선택됐죠. 고정식 랜딩 기어도 새로운 설계에서는 내부에 수납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DHC는 육군이 가장 관심을 가지던 화물칸과 후방 램프의 설계를 가다듬었습니다. 에스톨 성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DHC-4는 완성된 기체가 나오기도 전에 설계안만이 완성된 상태에서 계약이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57년 초 양산전 시험평가 기체 5대를 주문했고 이 기체는 야권 카리브로 명명됐는데요. 카리브는 자체 중량이 11,793kg으로 육군이 보유한 고정익기 가운데 가장 커다란 기체였죠. DHC-4 CJ-1호기는 1958년 7월 30일 첫 비행에 성공했고 기체에 만족한 육군은 1959년 DHC-4 56기를 주문했으며 1961년부터 인도가 시작됐습니다. DHC-4 카리브는 제식명이 AC-1 카리브로 명명되었다가 분류 형식의 변경에 따라 1962년부터는 CV-2A 카리브로 바뀌었는데요. 육군이 1963년에 추가로 발주한 카리브 103기는 새로운 기상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개량을 거쳐 CV-2B로 분류됐죠. 카리브에 만족한 육군은 카리브를 계속 개량하고자 했고 미 육군과 캐나다 정부의 출자로 카리브 개량형의 개발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리브의 동체를 연장하고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한 DHC-5 버팔로가 개발돼 1961년 9월 22일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미 육군은 모두 4기의 시제기를 주문해 약2로 명명하고 1964년 4월부터 비행에 나섰는데요. 시험평가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미 육군은 추가 주문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육군의 수송기들이 모두 공군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의 추동력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리브와 버팔로를 인수한 공군은 각각 C7AB와 C8A로 재명명하여 운용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카리브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리브는 전장 22.12m에 전폭 29.1m, 전고 9.89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27,216kg에 최대 탑재 중량은 3,964kg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346km에 항속거리는 2,104km이며 상승 한도는 7,600m입니다.
카리브는 뛰어난 단거리 이착륙 성능으로 일선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공군형 C7A는 바람이 없어도 최단 이륙거리가 311m에 불과했고 바람이 있으면 그 거리는 140m까지 줄어들었죠. 착륙할 때도 최단 착륙거리는 311m로 에스톨에 있어 이만한 기종이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카리브의 화물칸은 전장 8.76m, 전고 1.9m, 전폭 2.21m로 CH-47에 비해 다소 작은 편이며 최대 탑재 중량도 CH-47과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카리브의 화물칸에는 지프 2대를 탑재할 수 있었고 병력 32명, 낙하산병 26명 또는 들것 22개, 부상병 좌석 4개, 의무병 좌석 4개 등으로 내부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요. 미 육군은 1961년부터 AC-1 카리브를 인도받았고 기체를 받자마자 육군은 카리브를 남베트남으로 보내기로 정했죠. 그렇게 1962년부터 베트남 전선에서 시험평가를 시작했지만 당시 태평양 사령관이 이미 공군의 C-123과 육군의 U-1이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카리브의 베트남전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이 베트남에서 지상군의 공중 기동력을 높일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카리브가 베트남으로 보내진 거였습니다. 카리브는 C-123 프로바이더에 비해 탑재 중량은 절반 정도이고 작전 반경은 3분의 1에 불과했는데요. 카리브는 매우 짧은 이착륙 거리 덕에 최전방의 격오지에 대한 전술 수송에서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죠. 다만 카리브는 다른 공군기들과는 달리 상승 한도가 낮은 편이라 헬기처럼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해야만 하는 탓에 적의 대공포화에 잘 노출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전에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부터 카리브는 그린베레의 지원 임무에 애용됐고 대원들의 침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며 전방의 특수부대 거점에 물자보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카리브는 C-123이나 C-130이 착륙할 수 없는 활주로에 투입되면서 부족한 CH-47을 대신해 톡톡히 역할을 해냈는데요. 그러다 미 육군과 공군이 합의하면서 육군이 보유한 카리브 144기가 1966년부터 모두 공군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1월 모든 카리브를 육군으로부터 받은 공군은 카리브의 C7이라는 분류명을 부여했고 운용 주체는 바뀌었지만 조종사와 승무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공군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카리브의 유용성이 무시되지는 않아 1967년 한 해 동안 카리브는 10만 시간 넘도록 전투 임무에 투입됐는데요. 카리브는 1968년과 1969년 합쳐서 단독 출격 횟수 10만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죠. 한편 1971년 초부터 베트남에서 미군의 본격적인 철수가 시작되자 미 공군은 카리브 35기를 남베트남 공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미군이 전부 철수하자 남베트남 공군은 예비부품 부족 등으로 카리브는 대부분 보관 처리됐고 일부만이 교육훈련에 사용됐습니다. 1975년에 공산군이 베트남을 점령하자 남베트남 소속 카리브 6기가 베트남을 빠져나와 태국의 유타파오 공군기지로 망명했는데요. 베트남전을 통틀어 미 육군과 공군의 카리브는 모두 20기가 파괴됐고 조종사와 승무원은 모두 31명이 희생됐죠. 같은 해 1975년 9월 한창 내전 중인 포르투갈 티모르에서 44명의 민간인이 바우카우 공항에 주기된 호주 공군의 카리브 A4 140기를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4 140기는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 중이었고 44명의 민간인은 조종사에게 호주로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44명의 민간인의 요구에 조종사는 A4 140기를 몰고 호주의 다윈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호주는 44명의 민간인을 구속해 조사하더니 나쁜 목적이 아니란 걸 알게 되자 난민 비자를 발급했고 A4 140기는 유일하게 납치된 호주 공군기란 칭호를 얻었죠. 한편 베트남전에 투입됐던 카리브 가운데 32기는 미국 본토로 보내졌고 미 공군 예비군과 주 방위군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미 육군이 일부 기체를 회수해왔는데 육군은 1980년대까지 카리브를 꾸준히 운용했고 그중 한 대는 미 육군의 낙하산 강화 시범팀인 골든 나이츠의 항공기로 사용되면서 마지막까지 빛났습니다. 미 육군의 날개를 담당한 DH-10호 카리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